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5장.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기모노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한 건 아닌 듯했다. 오히려 아버지는 밤에 외출하는 빈도가 늘었고 자고 오는 일도 많았다. 나는 혼자 밤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치과는 한가한 것 같았다. 어쩌다 찾아가도 대기실에 환자가 보이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 있는 여직원도 따분해 보였다. 그런데도 그 당시 아버지는 묘하게 설레는 표정을 짓고 다녔다. 차림새도 화려해지고 이발소에 가는 횟수도 늘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상대는 그 여자 같았다. 그러니까 빨리 가게를 그만두라니까. 대체 언제까지 다닐 작정이야? 나직이 속삭이고 있었지만 내용이 다 들렸다. 그거야. 지금 당장 결혼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할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나 진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시마코, 제발 빨리 그만둬. 응? 부탁이야. 어이가 없었다. 엄마가 집에서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말을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진지한 것 같았다. 지금의 나였다면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였던 당시의 나는 남녀 사이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상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도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리라고 상상했다. 여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은 나날이 깊어지는 듯했다. 그런 사실을 실감하게 된 건 어느 일요일이었다. 가즈유키, 오늘 좋은데 데려갈까?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나는 어디요? 하고 물었다. 긴자에 쇼핑하러 가자. 갖고 싶은 거 사줄 테니.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버지가 어딘가 데려가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긴자에 간 건 아마도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고급스러운 상점이 줄지어 있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어른들이 활보하고 다녔다. 거리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모든 것이 빛나 보였다.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연결된 하나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때? 엄청나지? 걸으면서 아버지가 물었다. 너도 어른이 되면 이 거리에서 쇼핑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아버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징표로구나 생각했다. 쇼핑을 하자던 아버지가 나를 찻집으로 먼저 데리고 들어갔다. 가죽으로 감싸인 의자들이 죽 놓인 곳에서 부자 같아 보이는 손님들이 담소하고 있었다. 여종업원들이 나풀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왔다 갔다 했다.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커피 한 잔에 수백 엔을 내고 마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내가 찻집에 발을 들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했다. 내가 뭘 시켜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자 아버지는 오렌지 주스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업원이 가져다준 오렌지 주스는 그때까지 마셔본 그 어떤 주스보다 맛있었다. 아니, 똑같은 주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격이 다른 음료였다. 나는 그것을 빨대로 조금씩 빨아 마셨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찻집으로 들어섰다. 언젠가 봤던 기모노 여자였다. 그날은 기모노 대신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내려뜨리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맞은편에 앉았다.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아버지 말투가 평소보다 한결 경쾌했다. 그녀가 주문한 레몬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그러고 나서 내게는 시마코라는 그녀의 이름만 달랑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녀의 성을 모른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설명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느낌이 아주 묘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잘하는 과목을 말할 때는 아직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또 12살이나 된 나를 괴물놀이나 하는 유치한 어린애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마도 아버지는 나를 순진하고 다루기 쉬운 아이로 시마코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나는 되도록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따금 주스를 한 모금 빤 다음 시마코의 얼굴을 힐끔 올려다봤다. 몇 번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찻집을 나온 후 아버지가 말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나는 스테레오를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음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기운차게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고급 보석점이 나오자 이내 멈춰졌다. 시마코가 아버지의 오른팔을 붙잡고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던 것이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지. 아버지는 대범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마코에게 팔을 맡긴 채 보석점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눈이 어지러질할 정도로 화려한 세계였다. 진열장에 놓인 물건들이 하나같이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다. 점원들도 그때까지 다른 가게에서 본 적 없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선택받은 자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월감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더러 가게 한쪽에 놓여있는 손님용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점원이 음료수와 초콜릿을 가져다 줬다. 점원들의 태도로 보아 아버지가 이곳에 처음 온 것은 아닌 듯했다. 검은색 웃옷을 걸친 남자 점원이 아버지와 시마코를 응대했다. 물론 주로 대화를 나누는 건 그 점원과 시마코였다. 아버지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을 뿐이다. 시마코는 진열 케이스 위에 놓인 반지와 목걸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거나 실제로 해보거나 했다. 그리고 어때요? 하며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좋은데. 아버지 대답은 한결같았다. 시간을 상당히 들여 고른 끝에 시마코는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연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도 만족한 듯했다. 그런데 가게를 나오던 시마코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있잖아요. 다음에는 꼭 탄생석을 사고 싶어요. 하나쯤 갖지 않으면 허전하거든요. 좋아. 그럼 다음에는 그걸 사지. 정말이요? 아, 좋아라. 그녀가 아버지 팔을 꼭 끌어안았다. 시마코의 생일이 5월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에메랄드를 사줬을까? 보석점을 나온 후 이번에는 기모노 가게에 들렀다. 도대체 스테레오는 언제쯤 사주는 건가 싶어 화가 치밀었지만 아버지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연인과 아들을 정식으로 대면시키는데 성공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기모노 가게에서도 시마코는 이런저런 요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최고로 비싸 보이는 기모노를 가졌다. 기모노 가게 주인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아버지 발길이 가전제품 가게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한창 스테레오를 고르는 사이 시마코가 또다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있잖아요. 냉장고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응? 냉장고 있잖아. 좀 더 컸으면 해요. 알잖아요. 제가 시장에 자주 못 가는 거 당신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곤란하지 않도록 장을 봐 놓고 싶어요. 그렇겠군. 내게 스테레오를 사준 후 냉장고 코너로 향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일같이 긴자의 고급 클럽을 드나들면서 사치품을 포함해 그녀가 쓰는 물품 일체를 사줬으니 요즘 액수로 치면 한 달에 좋게 200만 엔은 들지 않았을까. 엄마에게도 돈을 보내야 했을 테니 아버지 부담이 상당했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병원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아버지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유일하게 다짐아 집안의 위기를 알아차린 사람은 가정부 하루 상이었다. 선생님이 용케도 버티시네. 병원에 계시는 시간보다 밤놀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말이야.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듯이 말하곤 했다. 물론 나야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더 할 말은 없지만. 당시 일을 떠올리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 하나 아버지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동을 거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젊은 연인에게 푹 빠져 있던 아버지를 제자리로 돌려놓지는 못하더라도 그토록 처참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긴자에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밤 역시 아버지는 외출했다. 나는 새로 산 스테레오로 비틀스를 들으며 추리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가까워 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그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이 없었으므로 깜짝 놀란 나는 복도로 나가 쭈뼛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아, 수화기 저쪽에서 당황한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가 받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다지마 씨 댁이죠? 그런데요. 아, 어머니 계시니? 안 계세요. 그럼 다른 어른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도. 아무도 안 계세요. 저 혼자예요. 너 혼자야? 남자가 곤란하다는 투로 되묻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와 몇 마디 주고받은 후 말을 계속했다. 여기는 경찰서인데 아버지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어. 네?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었다. 조금 후에 경찰이 너희 집으로 갈 거야. 그때까지 친척이나 아는 어른의 연락처를 알아놓을 수 있겠니? 아, 네.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대답했다. 남자가 내 이름을 물었다. 가즈유키라는 이름을 한자로 알려주는데 애를 먹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정신없이 흘렀다. 경찰이 오고 친척이 달려와 질문을 퍼붓더니 내게 이것저것 지시했다. 아침이 다 돼서야 나는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었다. 면회 사절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누가 설명해준 내용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종합하면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시마코가 일하는 가게에 들러 밤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혼자 술집을 나와 다른 바로 향했다. 그곳에서 시마코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군가 뒤에서 아버지 머리를 내리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인적이 드문 길이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을 뿐더러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포장마차를 끌고 귀가하던 남자가 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알아채고 경찰에 알렸고 면허증과 명함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그날 새벽 집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지갑 등 아버지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피 묻은 멍키 스패너가 발견됐고 그 혈액이 아버지 것과 일치했다. 금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은 자해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신바시에서 일하는 바텐더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시마코와 사귀는 남자였고 시마코는 일주일의 절반을 그 남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시마코가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그녀의 최종 목적은 연인과 둘이서 자신들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꿈을 이루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잠시 자신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젊은 연인은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마코와 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장소를 알아낸 뒤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뒤에서 습격했다. 그는 체포되어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저 따끔하게 혼내주면 다시는 시마코에게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계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머리 2군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다. 내가 아버지를 면회한 건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였다. 의식이 비교적 또렷했고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했다. 습격당하기 직전 아버지는 후미진 곳에 숨어있던 남자 얼굴을 봤다고 한다. 그것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친척들이 번갈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갔다. 그들은 하루 상에게 시마코라는 호스티스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다.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돈을 얼마나 탕진했는가 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고 하루 상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렸다. 급기야 우리 집에서 은밀히 친족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병원의 격리를 담당하는 세무사도 불려왔다. 그는 친척들 앞에 마치 피고인처럼 앉아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추궁당했다. 치과의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아버지의 예금 잔고가 격감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모두가 알게 되었다. 친척들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세무사를 질책했고 세무사는 자신은 세무를 맡고 있을 뿐 병원 경영에 감나라 배놔라 할 입장이 아니며 고객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모두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고 말겠다느니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한마디씩 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을 리 없었고 일단은 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친족 회의가 열린 날로부터 사흘 뒤 퇴원한 아버지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보였고 마중 나간 친척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멋졌겠지?
여자에게 속아 돈을 뜯긴 데다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친척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친척들은 그렇게 말하며 돌아갔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하루 상이 정성껏 상을 차려주었다. 그런데 한창 식사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당신의 오른손을 노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른손이 왜 그래요? 내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물끄러미 오른손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문득 정신이 든 듯 내 쪽을 바라봤다.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대로 젓가락을 놓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치과 의사는 장인이야.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생각해보렴. 깎고, 떼우고, 구멍을 금속으로 메우기도 하잖아. 틀니도 치기공사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각각의 환자에게 맞도록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건 역시 치과 의사의 몫이다. 그런데도 장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니? 세공사처럼 치과 의사 역시 장인이란다. 솜씨에 따라 치료 결과뿐 아니라 치료에 드는 비용까지 좌우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지. 똑같이 금리를 해 넣더라도 가능하면 금을 적게 사용해야 치료비가 덜 드니까 말이야. 아버지는 당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다. 다른 치과 의사가 해준 틀니가 불편하다며 당신을 찾아온 환자가 있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입속은 하나의 생물체와 마찬가지야. 요즘 젊은 치과 의사들처럼 판에 박은 듯이 일한다면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지. 입속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마취 주사를 곧잘 들먹였다. 마취가 안 들어서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지? 그건 말이다. 주사를 놓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야. 잇몸에 놓는 주사는 집중력과 감이 중요해. 주사를 놓는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 얼마나 정확히 찌르느냐가 관건이지. 손을 떨기라도 하면 끝장이란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주사기처럼 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을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솜씨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버지는 이 오른손이 있는 한밥은 굶지 않아.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믿음직하다고 느끼곤 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다. 때로는 민간요법 치료원에 가기도 했고 특수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아버지는 절대 내게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당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를 잃었다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나도 굳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증상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에서 손가락까지 때때로 마비가 오거나 경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감각이 없어지고 힘도 주어지지 않는 듯했다. 게다가 그런 증상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아버지가 젓가락이나 숟가락, 연필 따위를 툭 떨어뜨리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다. 분명 머리에 상처를 입은 후유증이었다. 아버지가 초조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언제 오른손이 마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과 진료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병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온갖 치료와 노력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아버지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졌다. 그리고 다지마 치과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결국 치료를 중단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고 나와 하루 상에게 분풀이하듯 화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밤이면 비슬비슬 어디론가 나갔다. 아무래도 긴자나 신바시를 배회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모를 리 있나. 가게를 그렇게 드나들었는데. 호스티스 중에서 그녀와 사이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 감싸려고만 하지 말고 뭐든 좋으니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줘. 본가 주소도 좋고 전화번호나 그녀가 자주 가는 곳이라도 말이야.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가 시마코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아마도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부상의 후유증이 나타나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나 보았다. 만나서 한바탕 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가 당신을 그 지경으로 만든 바텐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후유증으로 치과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걸 생각하면 당연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으로 아버지가 뭔가를 얻은 것 같지는 않다. 바텐더는 이미 상해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고 출소한들 배상할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새해를 나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맞았다. 설 음식도 없었고 세뱃돈도 받지 못했다. 그저 추울 뿐인 새해였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다. 냉혹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는 집 근처 공립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원래 아버지는 나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내 진학을 신경 쓸 만한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치과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나는 원망에 가득 차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다. 그러다가 문득 저주의 편지가 떠올랐다. 내게 배달된 23통의 엽서. 살이라고 적힌 23명의 저주가 담긴 엽서. 나는 저주받았다 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5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